맛있는데?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100% 국산 콩으로만 만듭니다. 장천가 된장.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콩을 삶아 강화도의 해풍에 말렸습니다. 장천가 된장. 3년 이상 항아리에 푹 숙성시킨 장천가 된장. 국물부터 맛보세요. 오늘 제가 사건을 좀 읽어봤는데 출산 중에 이제 생긴 사고인데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한다는 건 엄청난 행복의 시작인데 그 당일날 생긴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 사건도 보면서 좀 마음이 상당히 아팠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이제 제가 항상 뭐 의료 사건을 들고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의료 사건이 좀 뭐 임팩트 있고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무슨 임팩트 있고 이런 걸 바라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계신데 사실 의료 사건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의료 사건을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의료 사건을 다들 한 번씩 접해 보시면 앞으로 뭐 이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나진 않겠지만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의료 사건을 가져오는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뭐 성형외과도 했었고 정신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산부인과 사건을 갖고 왔습니다. 네.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가 생각 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통계를 잡고 있는 데가 뭐 보건복지부도 있고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있고 또 소비자보험도 있어요. 네. 이제 각자의 통계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보면 산부인과가 항상 3순위 안에 듭니다. 상위권이네요. 의외로 많아요. 네. 특히 그 출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어머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애 낳는 게 너무 힘든 거고 옛날에는 애 낳다 죽는 사람들 많았어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출산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생각 외로.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양수색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양수색전증.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양수가 그 출산 과정 중에 그 산모의 혈액에 들어가서 이게 그 양수 찌꺼기가 혈관을 돌다가 어느 한 군데를 맞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중요한 건 이 양수색전이라는 그 증세 자체를 그런 증세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아무도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환자를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불강력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사고이긴 한데 의사의 과실을 묻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꽤 됩니다. 이런 사건이. 뭐 양수색전증 말고도 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번 사건은 그거랑은 좀 더 다른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1년 4월 26일 이제 오전 6시 50분경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네. 근데 그 병원에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고 꾸준히 다니던 당시에 그 38살 먹은 이제 이 씨라는 뭐 주부가 있었어요. 네네. 전업주부인데 네. 그때가 둘째를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도 있네요. 그렇죠. 아기를 낳던 경험도 있고 근데 이제 둘째를 낳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자연분만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의료진 얘기를 듣고 네.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기로 합니다. 네.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아기도 출산을 했어요. 남자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때 3.8kg인가? 건강하게 잘 낳았네요. 예.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것 치고는 신생아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네네. 문제는 산모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마취해서.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 왜 이러지?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취했는데 오히려 심박이 떨어지고 심정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서 CPR을 하고 결국은 이제 119를 통해서 그 병원이 있는 근처에 시립병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시립병원 응급실로 옮깁니다. 이틀 동안 치료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틀 후에 호흡부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서 네네. 이제 결국은 사망을 해요. 아, 이제 산모가 사망하고 나니까 그 남편 입장에선 황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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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생각을 해보니 첫째도 무사히 나았고 뭐 이번 경우에도 둘째도 건강하게 났는데 그렇죠. 산모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고 결국은 사망을 했다? 야, 이거는 뭔가 의료진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밝혀달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112 신고도 하고 네. 또 고소장도 제출을 합니다. 그 의료 사건 같은 경우도 112로 신고가 들어. 112 신고할 수도 있죠. 뭐 모든 걸 다 112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다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112 신고도 하고 네. 또 이제 사실 고소장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네네.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네네. 고소장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소장을 이제 제출하게 돼서 이 사건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5월 10일 날 정식으로 제가 근무하던 의료수사팀으로 사건이 이첩이 되는데 네. 그 전에 이 사건 자체가 그 서울경찰청 의료수사팀에서 의료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어요. 뭐냐면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 사건이라고 의료 사고라고 의심되는 모든 사건을 의료수사팀에서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서울시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당한 피해도 의료 사건이야 뭐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단순히 손가락이 베었어도 이건 의료 사고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사망 사고이면서 부검을 했어야 하고 사망한 지 뭐 상당 기간이 흐르지 않은 사건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건을 인수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뭐 보고를 받았을 때 일산 관할서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사망한 사건이고 부검도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네. 거기다가 당시에 그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취재를 했어요. 아, 방송사에서. 방송사에서 네. 취재를 해서 이건 이제 의료사고로 의심이 된다. 의료진들의 과실이 보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가 돼서 보도까지 됐던 사건이라 제가 볼 때 이건 우리가 할 사건이 맞다. 맞으니 기록이 오길 기다리지 말고 일단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처음부터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기록을 받은 다음에 수사가 시작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핸들링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할 경찰서에 나가서 경찰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고 그분들을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정식으로 사건이 건너오기 전에 이미 사건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돼 있었던 상태죠. 아, 잘 판단하셨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고소장까지 고소장은 당연히 이제 관할 경찰서에 접수가 됐었고 이제 부검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 네네. 아기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그렇죠. 이 산모가 아기랑 상관없이 지금 사망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출산 전후의 과정 또는 출산을 위해서 사용된 약물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건 꼭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네. 부검을 하자고 그 유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부검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많이 갖고 있죠. 이거죠. 아, 죽은 사람을 또 그렇죠. 2번 죽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줬었는데 그 이제 친정 쪽 부모님하고 뭐 형제자매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좀 난처해하고 뭐 젊은 사람들은 부검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친정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진실을 밝혀야 억울한 죽음이 아니지. 나중에라도 이제 아이가 큰 다음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누군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려면 모든 사망 사건의 기본은 부검을 하는 거다. 이게 무슨 강력 사건도 부검을 하지만 이런 의료 사건도 꼭 부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렸더니 이제 뭐 그렇다면 부검을 하자 이런 말씀 있으셨고요. 네네. 선생님 직접 설득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아. 고소는 해놓은 상태이긴 했지만 부검까지 한다고는 맞아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검을 하자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부검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 평소에 부검 내용과 다름이 없이 부검이 진행이 돼서 그 의료기관에 있던 뭐 기록 같은 거 다 이제 갖다 제출을 하고 네. 그 법의관이 부검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게끔 저희가 준비를 다 해서 부검을 했는데 이제 부검을 해놓고 이제 뭐 가결과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결과가 구두 결과인데 부검이 끝나자마자 법의관한테 어떻게 사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물어봤더니 담당 법의관은 이제 이건 정밀 감정을 통해서 뭐 혈액 감정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을 통해서 사인이 밝혀져야 될 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게 된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을 모두 정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첩받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첩받고 나서는 먼저 그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을 상대로 해서 이제 조사를 먼저 했어요. 이제 네, 네. 저희는 제가 쓰는 표현으로 이제 기초조사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네. 뭐 어디 경찰항이나 수사실무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건데 네. 기초조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뭐 다른 사건에서도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의료 사건에서는 그 의료인분들이 뭐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에 관계된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죄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죄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네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면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으니 다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 다 그냥 그대로 들어주고 뭐 추궁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아, 기초조사. 기초조사.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네. 거짓말도 하고 없는 말도 덧붙이고 있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뭐 그런 내용이 결국엔 나중에 이 범죄를 숨기려 하는 의도가 보였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또 우리가 수사를 시작하는 단초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떤 걸 수사해야 되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단초가 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한다는 방증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의료 사건에 있어서는 기초조사를 항상 합니다. 아. 기초조사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생각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수술방에 들어갔던 게 모두 4명이에요. 4명. 네, 모두 4명인데 네. 산부인과 전문의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뭐 A 씨 네. 그때 53살이었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68세였던 간호사 B 씨 상당히 많죠. 오, 연세가 많으시네요. 오,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고 뭐 이 간호사고 그 산부인과 계통에서는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네요. 베테랑. 그렇죠. 뭐 경력이 너무 경력이 이제 뭐 탄탄한 그런 네네네, 분이었고 네. 또 나머지 2명은 이제 46살, 31살의 간호조무사였는데 네. 이 두 사람도 그 산부인과에서만 이제 근무 경력을 쌓은 분들이었어요. 의료진은 뭐 일단 구성은 그렇죠. 예, 예. 우리가 흔히 문제는 없어 개원이 보이고. 로컬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은 자기가 일했던 진료 과목에서 항상 오래 하고 네. 또 거기에 오래 있는 게 이직을 할 때도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보다는 뭐 예를 들어 성형외과에서 뭐 10년 20년씩 했던 분을 더 선호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당 진료 과목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또 해박하기도 하고 확실한 경험치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고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4명이 그 당시 그 수술에 참여를 했었는데 전문의였던 그 A 씨는 나는 내가 지금 이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딴 지도 상당 기간 된 사람이고 내가 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지금까지 내가 한두 명 애를 받아봤겠냐, 내가 제왕절개 한두 번 해봤겠냐. 그렇죠. 난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서 정말 이분이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그건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내 잘못은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간호사 B 씨는 나는 그냥 의사가 시킨 대로만 업무를 수행했어. 그리고 의사가 했던 의료 행위도 그간의 다른 사안하고 별다르지 않고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답답한데, 그렇죠? 답답하죠. 또 간호조무사 2명은 우린 더더욱 모르지. 우린 그냥 평소대로 하는 거 그냥 우린 시키는 대로만 했지. 우린 더더욱이 아는 게 없어.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네.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추궁을 하거나 뭐 따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거나 하지 않고 네, 네. 말하는 대로 그냥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획일적인 대답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죠. 모르겠다. 뭐 네. 자기들은 알 수 없다. 우리 그냥 시킨 대로 다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1차 기초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엔 이제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압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 팀이 저를 포함해서 7명 그리고 저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간호사 출신의 검시관이 계셨어요. 네네. 뭐 변사 사건 나면 현장에 나가시는 검시관의 간호사 출신이셨고 간호장교로 파병도 갔다 오시고 막 이런 분의 여자분이신데 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또 간호 쪽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또 식견도 좀 넓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같이 모시고 가서 차트를 물론 압수를 해갖고 오겠지만 어떤 차트를 어떻게 압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 구별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네. 그분을 같이 모시고 갔었어요. 가서 이제 한 3개조로 이제 나눠서 병원을 이제 압수를 시작하는데 근데 그 병원 가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이죠. 네.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5층짜리 건물이었고 아 2층인가 2층의 원장실부터 뭐 수술실도 수술실 이런 거 다 돼 있고 3, 4층이 입원실, 입원실 있고 그다음에 또 네. 5층에 식당까지 마련돼 있고 큰 규모네요. 큰 규모죠. 의원치고는 이제 베드 수가 안 맞아서 아마 병원급으로 안 된 것뿐이지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의원급 중에서는 상당히 큰 병원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뭐 그 정도 규모면은 많이들 갔겠네요. 많이가 그 병원이 역사가 40년 된 병원이에요. 40년. 네, 40년 된 병원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압수를 하면서 이제 듣게 된 얘기인데 이 사건에 사망한 피해자가 네. 이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자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자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나중에 결혼해서 첫째도 여기서 낳고 둘째를 낳다가 이제 사망한 거거든요. 야 이거는 그러면 정말 뭐 어떤 인연인지 알 수가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압수를 하면서 세 개 조로 나눠서 한 조는 뭐 의무기록, 영상 기록을 포함해서 의무기록을 다 선별해서 압수를 하고 또 핸드폰도 압수를 하고 한 개 조는 아까 제가 약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약물에 대한 문제가 있던 게 아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약물 수급 대장이라든가 뭐 전산적으로 남아 있는 거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압수를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당시 의사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들한테 들은 진술 내용이 동선이 정말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보조만 간호사들하고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보조만 했던 게 맞는지 진술대로 그런 동선이 정말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의사도 뭐 자기가 그 제왕절개 수술할 때 했던 그 진술 자체가 뭐 맞는 내용인지 그걸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 압수 전 과정은 사진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압수하는 과정 중에 뭐 유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고지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고지 안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항상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압수 집행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마감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수사를 다 조사도 하고 압수도 하고 이제 부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가 회시가 됩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 부검 결과 회시에 그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 적시가 된 거예요. 뭔가 나오긴 나왔네요. 그렇죠. 오. 압수물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부검 결과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응고장애, 예, 혈관 내 파종성 응고장애. 혈관 내 응고장애. 네네. 이게 뭐냐면 그 몸 전체 혈관 내에 피가 정상적으로 응고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나면 응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네. 근데 비정상적으로 이게 피가 계속 출혈이 되면서 응고 과정에서 응고인자가 오히려 다 고갈되는 거예요. 피는 계속 나는데 응고인자를 통해서 이게 피가 굳어져야 되는데 피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 응고인자가 결국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이 돼서 고갈이 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고갈되니까 피가 더 나는 거죠. 흘러버리는 거죠. 계속 그렇죠. 나와버리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다. 이게 이제 직접 사인으로 나온 거예요. 직접 사인으로. 그 시립병원에서 치료 중에 사망했을 때 당시 그 해당된 병원의 그 주치의 말로는 뭐 호흡부전 제대로 숨을 못 쉬고 뭐 이래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병원에서 파악한 거고 부검을 통해서 확인된 건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로 사망을 했다. 이게 직접 사인이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부검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그렇죠.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검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수사팀은
이제 의문을 들고 이 의문을 이제 뭐 해소하는 과정에 결국은 해소하는 과정이 수사 과정이 되는 건데 네네. 파종성 혈액내 응고 장애가 의학적으로 왜 생기는 건지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왜 생기지? 멀쩡한 사람이 뭐 단순히 수술 받고 피를 좀 흘렸다고 해서 이게 응고 장애가 발생을 하나? 뭐 다 누구나 다 똑같은 경우 이런 게 발생을 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산부인과하고 그 마취통증의학과 뭐 이쪽에 이제 전문서를 좀 찾아보니까 편하게 그냥 교과서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이제 교과서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런 파종성 혈관내 응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산과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양수색전증이나 네. 태반 조기박리 뭐 이런 부분이 그 응고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 조기 박리요? 태반 조기 박리는 이제 아기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자궁벽에서 미리 떨어져 갖고 이런 게 상과적으로 되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응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다. 네네. 뭐 상과적으로 볼 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양수색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가 혈액내 들어가서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럴 때도 응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궁금증이 늘은 거예요. 아니 국가수 결과를 보면 응고 장애에 대한 부분만 적시가 됐지 이 태반 조기 박리나 양수색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응고 장애에 대한 부분이 부검을 통해서 확인될 정도면 양수색전이나 태반 조기 박리도 분명히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는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뭐 거일 수 그래서 있죠. 저희는 그럼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네. 국가수 담당 법의관을 직접 찾아가서 만납니다. 네. 만나갖고 법의관님 그 태반 조기 박리하고 양수색전에 관한 부분은 혹시 보인 게 없으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냥 응고장애 부분만 확인이 됐고 만약에 양수색전이나 뭐 태반 조기 박리 부분이 뭐 발견됐다면 당연히 감정결과 회시에 적시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응고장애의 원인이 상과적인 원인보다는 또 다른 무슨 원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상과만 살펴봤지만 그 이외에도 응고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선행 사인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 시립병원의 주치의를 이제 다시 또 한 번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당신이 볼 때 그 산모가 응급 이송되고 난 이후에 사망한 이유가 당신 주치의로서 당신이 볼 때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 그 산모가 상당한 시간 동안 호흡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호흡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산증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증이 뭐냐? 산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산증은 혈액 내에 그 수소 이온 농도가 7.35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걸 의미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떨어지게 되면 신체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호흡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산증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산모한테는 산증은 왜 생겼을까? 네. 산증의 원인은 뭐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뭐 또 다른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요. 네네. 그 시립병원의 주치 얘기, 부검 결과 뭐 이런 걸 다 보면서 이제 산증까지 이제 의심이 든다는 얘기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의무 기록을 차트를 확인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차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되는 거죠. 당시 환자한테 산모한테 전신 마취를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전신 마취. 제가 한번 시간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취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게 되면 자발호흡, 스스로 호흡하는 걸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요. 심근계통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항상 환자를 마취 후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마취 전문의가 지켜보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이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만큼 마취는 힘들고 어려운데 네. 더군다나 전신 마취일 경우에는 그게 더 어렵고 힘든 거죠. 이게 호흡 부전이 있었다고 하니 저희가 그 전에 그 정도의 뭐 상식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마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마취학회하고 이제
뭐 산부인과 학회를 통해서 그 당시 병원에서 있었던 마취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앞둔 산모를 상대로 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다가 산모가 사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 마취가 적정했는지 또 이런 방법을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걸 좀 문의를 했는데 결과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호흡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쉽게 자기 혼자 자바로 호흡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몸이 힘든 상태잖아요. 힘들기 지금.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전신 마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실마리가 좀 풀려 나가는 거죠. 네네네. 임산부의 경우는 기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중요한 건 마취를 했던 게 당시 수술방에 마취 전문의가 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 병원은? 그 뭐 차트상에는 그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마취를 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취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불법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불법은 아니고. 불법은 아니고 뭐 마취 전문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진료 과목의 의사 또는 일반의가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죠. 불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문의는 아니었다. 근데 전문의가 거기에 이제 같이 있게끔 권고를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우리가 수술에 같이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68살 먹은 분이고 경력이 뭐 대단한 분이고 탄탄한 분이고 이분이 수술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에 관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68살 연세가 드신 여자 간호사분을 수술방에서 같이 수술에 참여하게끔 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분이 참여했다는 거는 수술에 어느 일정 부분 기여하고 관여하는 게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무슨 뭐 매스를 잡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 산부인과 의사도 나이가 꽤 되고 경력이 임상 경험이 꽤 있는 분이라서 그분이 남한테 뭐 칼을 맡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부분에 이 여자 간호사가 나이 먹은 여자 간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취죠. 마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런 모든 지금까지 이 호흡 부전으로 인해서 산증이 생겼고 산증으로 인해서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혈이 되는 과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파행성 혈관 내 응고 장애로 사망을 했다라는까지 저희가 이제 추론이 가능했던 거고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저희가 그 동안에 밝혀졌던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던 부분까지를 해서 이제 관련자들 다시 조사를 하게 됐는데 1차 조사에서는 다 자기들의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뭐 불강력적이고 또는 나는 아는 게 없다, 난 보조만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일단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간호조무사 C하고 D는 사실 별다른 혐의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왕절개 수술방에 들어가서 단순한 보조만 했기 때문에 시키는 건 뭐만 하고. 시킨 건 뭐만 했고 뭐 직접적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끝냈고 그다음에 의사 A 씨를 조사를 했는데 뭐 처음에는 뭐 저희가 이제 학회 소견 그동안 수사한 내용 이런 거 갖고 막 추궁을 하니까 맨 처음 기초조사 때처럼 자기 잘못이 없다. 뭐 난 실수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근거를 갖고 이제 제시를 하니까 과학적인 내용을 갖고 제시를 하니까 더 이상 뭐 변명할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변명이 없으니까 사실은 내가 그 수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마취를 B 간호사한테 전담시켰다. 연세 많은 간호사 그분.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애를 받고 산모를 보면서 애를 받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마취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취 환자의 상태를 살피면서 마취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라는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애 받는 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은 사실인 거죠. 자기는 애를 받는데 제왕절개 수술에 집중을 했고 간호사에게 마취에 관련된 전 과정을 일임을 했다. 이게 맞는 내용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B를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B는 연세도 많으셨지만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이제 속되게 말을 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라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부터 자기가 이 마취 행위를 한 자체가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는 단순히 수술에 보조만 했다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의사랑 대질도 하고 또 간호조무사들하고 대질도 하고 뭐 계속 추궁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변명하거나 빠져나갈 게 없잖아요. 나중에는 다 시인을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은 수술 전 과정을 진행을 하셨고 나는 마취를 전담을 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경력도 오래됐지만 마취 전문인 또 아니거든요.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고 뭐 그런 거지 마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검증된 그렇죠. 지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취된 사람들 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거예요. 응급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처음에 전신 마취를 하면서 호흡 부전이 발생을 했고 호흡 부전이 발생하고 나니까 응급 조치를 제대로 취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거예요. 뭐 산소를 이제 뭐 주입을 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게 폐로 제대로 기도 확보가 안 되면서 폐로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게 뭐 위로 들어가서 오히려 폐를 이렇게 압박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시인을 하고 해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된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전문의 제도와 일반의 제도가 있는데 뭐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이런 마취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처하는 능력 차이가 분명하게 날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뭐 이걸 제가 이렇게 나서서 짚고 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고 네. 이거 한번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가 의료팀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68세 간호사 제왕절개 수술에 같이 동참을 했다 그래서 연세도 많고 경험도 많은 간호사 근데 좀 연세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켜볼 때 결정적인 또 그렇죠. 스모킹건이 됐네요. 이제 그분들 전과 관계들 확인해 봤는데 뭐 일반적인 전과도 없을 뿐더러 또 과거에 의료 사고가 났던 전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분이 그 수술방에 들어오셨다는 거는 다른 수술에서도 이분이 들어가셨겠죠.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만연하게 일을 하다가 그냥 어제 했던 수술과 같고 그저께 했던 수술과 같이 생각하시고 하다가 이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상당히 안타까운 순간이네요. 이 자체가 언제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또 이분한테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 거고. 이게 만약에 그 마취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을 하고 곁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집에서는 엄마 잃은 아이가 둘이 된 거 아니에요. 둘. 그러니까요. 큰애 작은애 둘. 남편도 졸지 호라비가 됐고 돌아가신 분의 주변 가족들 뭐 친정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그 사람들이 겪는 뭐 고통 아픔 뭐 이런 건 뭐 상상을 할 수가 하기 힘들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이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니 이게 무슨 인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안타까운 건 이 사건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병원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또? 그러니까 그 사건이 나고 그 수사가 한참 진행되는 있을 때 와중에 이런 사건이 또 났어요. 물론 담당했던 의사분은 다른 분이시지만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간호사가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간호사가 그건 아니고 다른 또 이제 분들이 하시다가 또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병원 폐원합니다. 폐원. 거기서 뭐 영업할 수 있나요? 그렇죠. 못하죠. 폐원하시고 했는데 폐원은 했어도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다 통보도 했고 폐원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저희도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족 측하고 합의는 하셨다고 해요. 합의는 하셨답니다. 그럼 합의하면은 처벌은 그러면 뭐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데 이제 그게 감경사유가 되기도 하고 참작사유가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료 사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혹하다거나 무슨 뭐
잔인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없진 않지만 드물어요. 네. 대신 정말 가슴 쓰리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들, 남겨진 사람들이 겪는 아픔은 강력 사건에 못지 않아요. 죽음의 무게가 다르겠습니까? 그 죽음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 방법의 그 가는 그 방법의 차이인 거지. 그 죽음의 무게는 그 남겨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죽음의 무게는 강력 사건이든 의료 사건이든 다르지 않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의료 사건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영상이 이제 좀 더 뭐 안전한 의료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네. 영상으로 여러분을 구독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그 둘째 아이 태어날 거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했을 가정에 참 안타까운 사연. 난데없고 정말 느닷없는 안타깝고.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사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길 끝에 할머니 집 지붕 연기처럼 마음이 풀려 설날 아침에 밤 냄새 가득한 이 방 안에 오랜 얘기들 다시 피어나는 이 순간에 세배 인사에 손등에 주름도 웃음 짓네 사건 의뢰몰에서 준비한 설날 이벤트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괜히 웃음 터져 나와 설날 아침 풍성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방 안에 아내가 집을 나간 다음에 들어오질 않는다. 실종 신고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아내분이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은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나가는 장면이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집에서 바로 근처에 정화조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 주변에서 작은 옷 조각을 하나 발견을 해요. 실종됐다는 아내를 정화조에 버린 게 아니냐. 큰 길 끝에 할머니 집 지붕 연기처럼 마음이 풀려 설날 아침에 밤 냄새 가득한 이 방 안에 오랜 얘기들 다시 피어나는 이 순간에 세배 인사에 손등에 주름도 웃음 짓네 사건 의뢰몰에서 준비한 설날 이벤트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괜히 웃음 터져 나와 설날 아침 풍성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방 안에 오늘 또 이제 준비해 주실 사건이 스케일이 중국 스케일 다운 사건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다른데 수사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건 좀 들려주십시오. 그 오늘은 이제 제가 해외 사건을 말씀드린 지 뭐 네 번째 시간인가요? 뭐 되고 중국 편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우리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끔찍하고 엽기적이에요. 네. 끔찍하고 엽기적이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중국 공안의 수사 방식이 이걸 획기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 상상을 좀 벗어나서 맞아요.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 네. 그런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갖고 오게 됐고요. 이게 이제 사건은 2020년 7월 5일 중국 항저우에 살고 있던 쉬씨, 쉬씨. 중국 발음으로 쉬씨라고 그래 쉬라고 하는데 네. 그 나이가 당시에 뭐 55살이었고 화물트럭 기사였다고 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가 그 라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 51살에 뭐 회사 건물을 이제 미화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자기 아내였는데 네. 마누라가 아내가 집을 나간 다음에 들어오질 않는다. 뭐 실종 신고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미기과했다.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부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두 부부는 이제 한번 결혼 경험이 있는 재혼 부부였어요. 네. 네. 재혼 부부였고 둘이 뭐 2008년 다시 결혼을 해서 둘만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평소에 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자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뭐 특별하게 나갈 만한 이유도 없고 안 돌아올 이유도 없었던 거죠. 이런 걸로 볼 때 혹시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냐? 공안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이 부부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전 남편, 뭐 전 아내 그렇죠. 측에서 어떤 뭐 원한을 갖고 무슨 범죄를 벌인 게 아닌지, 네네. 아니면 뭐 흔히 알 수 있는 금전 관계,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재혼을 했지만 또 다른 치정 관계, 그것도 아니면 다른 우범자들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가 아닌지 이제 그걸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공안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실종되고 여자가 계속 귀가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게 일반인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보통 뭐 이런 사건이 평생에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막 가족이 수사를 하고 가장 가까운 남편, 뭐 자식들, 뭐 부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장 그 측근부터 수사를 하는 게. 원래 수사라는 게 이제 원점부터 시작해서 원거리 점점점 멀리 원을 그리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수사가 안 되니까 점점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거라서 그렇죠. 이제 주변부터 당연히 이게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도 두 사람 간에 다툼도 없었다 그러고 돈 문제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분들이 이제 화물 트럭 기사고 건물 환경미화를 담당하셨던 분들이니까 남한테 돈을 이렇게 뭐 빌려줄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됐고 그렇죠. 또 남한테 뭐 돈을 또 이렇게 빌려 쓰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 금전 문제, 그다음에 뭐 혹시 전 남편 아니면 전 아내 측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게 아닌가 다 수사를 해봤지만 밝혀지는 게 없게 되니까 네. 이제 공안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범위를 좀 넓히게 되죠. 이 집 주변뿐이 아니라 항저우시 전체, 항저우시 전체의 우범자들, 뭐 폭력, 뭐 강력, 뭐 여러 가지 그 우범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아내가 집을 나가서 실종됐다고 하는 그 시점 전후에 그 대상자들이 어떤 동선이 있었는지, 혹시 이 사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의심적인 부분인지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밝혀지는 게 없었어요. 결국 뭐 거기서도 용의점이 발견되는 뭐 우범자들은 없었던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수사, 뭐 우리 흔히 생각하는 CCTV 수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때 2020년이니까 그래도 CCTV가 조금 있을 때겠네요. 예. 그 2020년이면 중국에서 지금 중국은 CCTV가 너무 뭐 많이 돼 있고 조밀하게 돼 있고 촘촘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얼굴 인식까지 돼서 막 이렇게 뭐 인권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20년이면 이게 지금 한참 설비가 되고 막 이게 전국에 보급되면서 이게 한참 정착할 단계였다고, 정착이 시작된 단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항저우에 있는 공안도, 항저우시 공안도 그러면 이제 그간의 수사에서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CCTV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이제 이 피해자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네. 또 이때 이 CCTV 수사까지 막 오기는 과정에 이게 실종이라는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아직도 잡지를 못했다. 네. 또 뭐 뻔한 내용이죠. 또 언론에 또 질책이 있었고 또 남편도 그때 언론을 통해서 그 TV에 출연을 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막 좀 찾았으면 좋겠다. 빨리 돌아와라. 뭐 만약 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제보해 달라. 뭐 인터뷰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당연히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뭐 질책하는 그런 기사가 나가게 되니까 경찰도 뭐 주변 인물 수사 다 해봤지만 안 되니 이제 CCTV까지 수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수사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정말 대단하게 수사한 것 같아요. 그 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에서 대로변 또는 이면도로까지에 걸쳐서 있는 모든 CCTV를 다 확인을 했고 심지어는 항저우 시내에 있는 기차역, 네. 지하철역, 네. 공항, 예. 톨게이트, 와. 뭐 버스 정류장 네. 이 모든 CCTV를 자그만치 6,000시간에 달하는 녹화물을 6,000시간 엄청난 거예요. 6,000시간에 달하는 녹화물을 확보해서 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인상 차이가 그 아내와 실종됐다는 아내와 인상 차이가 비슷해 보이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동선과 겹치는 그런 사람들을 한 1,075명 정도를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와, 이 1,075명에 대해서 또 다 수사를 한 거예요. 완전 인해 전술이네 진짜. 그렇죠. 다 여기 그래. 공안이 엄청 많이 붙었겠는데 진짜. 이 정도 많이 하려면. 붙기도 했고 여기 들어가는 공력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건 말이 좋아서 6,000시간이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CCTV 수사라는 게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거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CCTV에 녹화된 게 24시간 하루 분량이다. 근데 이 중에서 언제 사건이 난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 그 24시간을 실시간으로 계속 봐줘야 되는 좀 앞으로 빨리 돌리다가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 걸 또 보기도 하고요. 의심나는 부분은 또 보기도 하기 때문에 24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 24시간 분량을 본다고 해도 그러면 거기서 용의점이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 용의점에 있는 장면 중에 관련된 인물이 어디로 이동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또 그쪽에 있는 CCTV를 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고요. 쉽지 않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전문 수사관 제도가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의료 사건 전문 수사관 1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CCTV 전문 수사관도 있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CCTV를 잘 보시는 분들이죠. 분석하고 이걸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상 분석.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단순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CCTV 영상에 이거 나야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화면 전체에 프레임의 끝에 가서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뒷모습만 살짝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다 일일이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공력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인데 이걸 6,000시간 분을 녹화분을 봤다? 1,075명을 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에 비하면 이것도 조족지혈입니다. 이것조차도 조족지혈이에요. 근데 그렇게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발견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6,000시간 분량의 CCTV를 공안에서 분석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집 앞을 뭐 황저우 시내 전체를 걸 다 봤는데 그 집 앞에 영상, 주변 영상을 한두 번 봤겠어요? 뭐 중복되게 여러 차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내가 실종됐던 걸로 생각된다는 7월 5일 그 전날인 7월 4일 날 그 여자가 아내분이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은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나가는 장면이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인이 확인이 됐네요. 안 되는 거예요. 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감독님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집 안에 뭔가 집 안에서 집 뭔가 안에서 일이 뭔가 벌어졌다.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집 네.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남편을 의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공안도 똑같이 남편을 의심하게 됩니다. 많은 수사를 했는데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아내가 집에 들어간 이후에 바깥으로 나온 장면이 확인되지 않다 보니 당연히 남편한테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죠. 공안에서 그 남편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야, CCTV 보니까 네 와이프가 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 전날 집에 들어간 다음에 나온 장면이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이 남편이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나를 의심해서 하는 얘기냐? 우리 집사람 머리도 안 좋아서 그 뭐 집 나가면 막 이렇게 헤매고 막 그럴 수도 있고 뭐 난 왜 날 의심하냐? 아내가 머리가 안 좋았다. 네, 뭐 집 밖으로 혼자 나가지도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는 아내가 뭐 환경미화원으로 건물 청소를 하러 다니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여자가 머리가 나빴다는 소리는 그 어디서도 듣질 못했어요. 담당 수사팀에서는. 그리고 집 밖을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다는 거는 그거는 좀 위험한 단계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일을 충분히 잘 아니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예. 뭐 우리가 지금 같이 얘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지만 당연히 남편이 이제 더더욱이 의심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네. 된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의심은 되는데 이 의심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죠. 그죠. 뭐 누가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 이제 다들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집 주변도 수색을 하고
뭐 다시 한번 또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물건이 발견이 됩니다. 그 집에서 바로 근처에 그 정화조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요. 정화조. 네, 정화조가. 그 정화조 화장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땅 밑에 묻어놓는 정화조였는데 이 집이 그 뭐 개인 주택은 아니었고요. 뭐 아파트 형식의 그런 집이었다고 하는데. 정화조 엄청 컸겠네요, 그럼.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서 작은 옷 조각을 하나 발견을 해요. 옷 조각을. 네네. 근데 이 옷 조각이 피해자가 입고 다니던 옷으로 보인다는 거죠. 조그만 옷 조각 갖고 뭐 피해자의 옷이라고 그걸 판단할 수가 있냐. 근데 피해자의 사진첩에 나와 있던 옷 중에 그런 패턴, 그런 모양을 가진 그 옷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옷 전체가 발견된 게 아니라 옷 조각만 발견된 거예요. 정화조 주변에서.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그 옷에서 이제 분녀로 생각되는 그 오물이 좀 묻어 있었어요. 오물이. 이 공안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옷을 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입고 다니던 옷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분녀가 묻은 걸로 판단되는 오물도 이게 발견되니, 오물이 묻은 그 조각이 발견되니, 혹시 그 아내, 집을 실종됐다는 아내를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고 이 사체를 혹시 정화조에 버린 게 아니냐, 거기다 유기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화조 주변에서 옷이 발견이 됐고, 옷 조각. 옷 조각이 발견이 됐고, 네. 그 이제 정화조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뭐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 정화조 안에 직접 넣었을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 정화조랑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이다.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국 공안의 그 정말 대담한 스케일 있는 그 수사 기법이 나옵니다. 이제 논의를 거쳐서 결국 이제 정화조를 수색하기로 합니다. 정화조를 네, 그 안에, 그렇죠. 그 안에 그렇죠. 이게 화장실에서 나온 모든 분뇨, 모든 게 이게 그 다 지역에 들어있는- 다 들어와 그렇죠. 있는. 그렇죠. 분량이 그냥 머릿속에 지금 상상되시는 그 정도 분량이 아니에요. 중국이니까 또 얼마나 크게 스케일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주거 단지에 있는 모든 오물을 받아들이는 정화조였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 분뇨 차량 네. 38대분의 분뇨를 모두 뽑아냈답니다. 와. 38대인데 그 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대형도 중형도 아닌 그냥 중간 크기의 분뇨 차량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통 8,000에서 10,000리터 정도를 실을 수가 있대요. 한 대가. 한 대가 와. 8,000에서 10,000리터. 그럼 이거를 중국도 그랬다고 하는 가정하에 따져보면 38대면 30만 리터에서 38만 리터 정도를 수거를 한 거예요. 와. 이 톤수로 따지면 30톤에서 38톤이랍니다. 그러니까 30만 톤에서 38만 톤의 똥을 뽑아 올린 거예요. 올려서 일일이 다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네. 그런 좀 대단하다. 스케일 있는 수사, 황당하기도 하고 네. 스케일 있는 수사가 성과를 보여요. 성과를 또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분뇨 속에서 네. 사체로 판단되는 조각을 발견합니다. 야, 발견해서 진짜. DNA를 확인해 보니까 네. 실종됐다는 아내 라이 씨가 맞았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살해해서 그 정화조까지 그 사체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토막을 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체를 이 정화조까지 오물이 들어가는 경로는 뭐 다 아시잖아요. 네.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데 네. 사체를 정화조 뚜껑을 열고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변기를 통해서 정화조까지 사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사체를 절단을 하거나 와, 절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절단을 하거나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렇죠. 뭐 해서 결국은 갈았거나. 어우. 그렇죠. 그래서 이 와. 정화조까지 이제 사체가 들어가게 된 건데 네네. 이제 모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건 남편 쉬 씨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쉬씨. 예. 남편 쉬 씨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되고 아. 다시 불러다가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돼요. 네네.
너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네가 가출 신고를 한 의도가 뭐냐? 결국은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냐? 네. 더군다나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고 또 아내가 집을 들어온 이후에 나간 것도 없었어. 그리고 아내가 정화조에서 발견됐는데 그냥 진짜 온전한 상태로 글로 들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이따 훼손되고 처참하게 훼손된 상태로 그 더러운 정화조에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이 된 거야. 네가 설명을 해봐. 맨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인을 해요. 시인을 하는데 범행 동기가 뭐냐? 범행 동기가 뭐야? 그 아내를 그렇게까지 해서 살해할 만한 동기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경찰 조사에서 뭐 화목했다고 그랬잖아요. 다툼도 없었고 네, 뭐 네. 사이 괜찮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내하고 잦은 불화가 있었어요. 아, 재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불화가 있었는데 그 불화의 원인이 결국은 이것도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로. 돈 관리를 누가 하냐 뭐 이런 문제였고 또 여자 피해자분이 아내 되는 분이 좀 목소리가 크고 좀 약간 기가 센 분이셨나 봐요. 아,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항상 좀 잦은 트러블이 있었던 데다가 심지어는 뭐 집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누가 될 거냐 뭐 이런 문제로도 막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재혼 가정에서 재혼 가정뿐이 아니라 부부지간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그건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없죠. 돈 문제로 부부지간에 이런 문제로 싸우게 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없어 보이는 걸 또 넘어서서 결국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앙금이 남고 신뢰하지 않는 부부 생활이라는 이건 이제 게 부부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어렵죠. 예. 어렵게 재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7월 4일 날 와이프가 아내가 귀가한 다음에도 또 돈 문제로 또 다퉜대요. 아이고, 그때 그날도. 또 다퉜고 이제 남편은 이제 하도 자주 다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이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유에다가 수면제를 미리 타놨었답니다. 우유에 수면제를. 그래서 이제 7월 4일 날 아내가 귀가한 다음에 이제 그날도 다투고 나서 이제 우유를 주면서 이제 한 잔 마셔라 그러고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싸운 건 싸운 거고 의심 없이 우유를 마셨다고 해요. 마시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잠에 들게 되고 잠에 들고 나니까 남편이 베개로 얼굴을 눌러서 아이고. 질식해서 사망을 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사체 처리를 어떻게 했냐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되게 미루어 짐작을 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 발표나 법원 판결문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이제 알리게 되면 모방 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절단해서 버렸다, 변기에 흘려보냈다, 뭐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네. 예, 절단을 어느 정도 해야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상상을 해본다면 대충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변기의 크기, 그다음에 사체가 발견된 장소, 그다음에 그 오물이 그 배수되는 과정 이런 걸 다 감안해 본다면 막말로 좀만 좀 무리해서 용변을 보게 되면 변기 막히잖아요. 그럼요. 그 정도로도 막히는데 네. 사체를 절단해서 안 막히고 거기까지 정화조까지 내려갈 정도가 되려면 어때야 되는지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이런 게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니까 네. 이제 SNS를 통해서 가진 추측이 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쉬 씨가 자신의 아내인 그 라이 씨를 이제 살해하고 나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고기 분쇄기, 물 2리터랑 같이 넣고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내용이 SNS상에 이제 떠돌긴 했어요. 아, 이게 또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거다. 막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또 저희가 막, 지금 미루어 짐작하듯이 네네. 뭐 사체가 변기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나온 것처럼 변기를 통해서 버려져 갖고 정화조까지 가서 발견되려면 일정 웬만한 크기가 아니고서는 거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중국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확인된 게 아니고 SNS상에 당시에 떠돌았던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결과는 이제 2021년 그 중국 그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쉬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내가 고의가 아니었고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은 뭐 미리 그 수면제를 탄 우유를 준비하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고 또 사체를 처리한 방식 이런 걸 봤을 때 가정 불화로 인해 사전에 명확히 준비된 고의적인 범죄다. 고의적이죠. 예. 고의적인 범죄다 이렇게 판시를 해요. 판시해서 사형을 판결했고 뭐 상고도 기각되면서 결국은 2023년에 사형이 집행된 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확인이 됐는데 이 중국은 이 사형 집행 방식이 우리나라 이제 교수형인데 집행이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중국은 총살하고 이제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극물 주사. 네. 몸에 독극물을 그렇죠. 주입해서 주사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네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독극물을 이용해서 사형을 많이 집행한다고는 하는데 네. 사형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게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는 독극물 주사를 사용해서 많이 한다고 하니 이 쉬씨에 관해 대해서도 사형 집행을 독극물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네네. 이게 사건이 워낙 잔인하기도 하고 엽기적이기도 하잖아요. 어우, 그러니까 이게 종결되고 나서도 네. 정말 중국 내에서 말이 많았어요. 당연히 말이 많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떠돌았는데 네네.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체를 고기 분쇄기를 통해서 처리했다라는 게 이제 뭐 돌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용했던 고기 분쇄기는 모 회사 제품의 이 분쇄기다라고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곤욕이죠. 자기네들은 전혀 상관도 없고 또 자기네 걸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또 심지어 그런 걸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데 마치 자기네 제품을 사용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듯이 이제 인터넷에 떠도니까 상당한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고 또 뭐 인터넷상에 이제 뭐 변기에 버려지기 싫으면 남편한테 잘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떠도니까 결국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2차 가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돌아가신 분하고 유족에 대한 2차가 또 가해가 이루어져서 이걸 좀 자제해야 된다는 또 여론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 이거예요. 이게 뭐 변기에 버려지기 싫으면 남편한테 잘해라. 이게 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 내에선 그냥 이 말 저 말 막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취재하고 공부하면서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엽기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 사건이 뭐가 있을까 한번 쳐다보니까 이게 뭐 사건 의뢰에서도 이게 취급됐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 그 전기. 2015년에 15년. 예, 네. 경기도 화성에서 뭐 흔히 육절기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한번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사건은 2015년 2월 4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 그 뭐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고 있던 59세 A 씨가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집의 주인 당시 66살이었던 그 B 여인을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그 집주인이었던 그 B 씨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그 사건 당시 한 몇 개월 전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대요. 사별을 해서 혼자 살면서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여자였고 이제 여자 혼자 살기 좀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집이 좀 약간 넓었다고 하는데 별채 이제 그 범인이었던 A 씨를 이제 세를 주고 살게 한 거죠. 네. 근데 2월 4일 날 이제 그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주인 되는 여성분이 집으로 또 귀가한 이후에 행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집으로 없어지게 들어왔는데. 되니까 없어졌죠.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아들이 왔다가 엄마가 나타나지도 않고 또 교회 분들도 그 다음 날 또 교회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는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게 됩니다. 실종 신고를 내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를 할 때 중심지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점점 넓혀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생지 집 피해자의 주거지에 살고 있는 당연히 A 씨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뭐 A 씨는 당연히 난 아는 게 없다. 난 그냥 뭐 그 집주인이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난 전혀 상관도 없다. 왜 나한테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CCTV
그 동네에 있는 CCTV를 다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A 씨가 그 2월 4일 이후 그 다음 날 2월 5일 날 그 1톤 화물차를 타고 이제 외부로 나가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직업도 없었는데 그 화물차도 이제 자기 차도 아니고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던 차이기도 했을 뿐더러 이제 그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선을 추적을 합니다. CCTV로.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동선 추적하는 과정에 차가 정차하는 장면도 찍히고 여러 가지 장면이 찍히잖아요. 보니까 그 차에 짐칸에 무슨 뭐 기계로 보이는 뭐 하나가 뭐 물건이 하나 실려 있고 또 이 조수석 쪽 뒷칸 뒷자리에는 이 무슨 박스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실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경찰관들이 수사팀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하여튼 뭐 실려 있구나, 뭐 이게 실려 있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 차가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그 화성 인근의 어느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공장으로. 그래서 나중에 CCTV 분석을 하다 보니까 뒤에 차 짐칸에 실려 있던 기계가 육절기인 거예요. 육절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정육점에서 고기 써는 샥샥 이렇게 그렇죠. 가면서 이제 육절기. 고기가 쫙쫙 그렇죠. 썰어지는. 그렇죠. 뭐 그렇게 썰기도 하고 예, 모드를 바꾸면 막 이렇게 우리 막 가늘게 막 썰기도 하고 막 모드가 있으니까 가늘게 이렇게 그렇죠. 떨어지는. 가늘게 나오기도 네. 하고 네. 모드만 바꾸면 어떤 식으로든 네네. 이렇게 뭐 그렇게 바뀌는 그런 기계였던 거예요. 육절기가 있는 걸 보고 형사들이 이제 기분이 이상한 거죠.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차를 이제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도착해서 이제 차를 세우고 나중에 그 차가 다시 움직이는 동선을 추적을 했더니 아까 차 짐칸에 실려 있던 그 육절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육절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동선 추적 중에 짐칸에 실려 있던 그 박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네요. 예. 뭐가 있어. 그렇죠. 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차가 다시 동선 추적하던 중에 이제 확인된 게 그 인근 그 하천이 있었는데 하천 뚝방길이었어요. 네. 거기까지 차가 간 게 확인이 됐고 거기서 짐칸에 그 육절기도 없어지고 박스도 없어진 게 확인이 된 거니까 그 중간에 어디선가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육절기는 그 공장 지인이 하는 공장에 내려놨던 거고 그 짐칸에 있던 박스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하천 뚝방길 가는 과정에 어디선가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는 당장 그 육절기가 놓여있던 그 공장에 가서 보니까 그 육절기가 놓여 있는 그 바닥에 피가 있었어요. 피가 묻어 있어서 그걸 루미놀 시약 검사를 해서 피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 피 혈흔을 채취를 했고 그다음에 육절기를 실었던 차를 이제 운행하고 와서 그 A 씨가 다 세차를 하긴 했는데 그 루미놀 시약이라고 해서 혈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 시약이 있어요. 그걸 뿌려보니까 혈흔 반응이 나타났고 거기서도 그 남아있는 혈흔 일부를 갖고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피해자의 혈액인 거예요. DNA 검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다. 그렇죠. 예. 오케이. 그럼 이건 이 A 씨가 범인이야. 라고 이제 심증이 굳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사망 사건, 변사 사건이 되든 살인 사건이 되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다? 사체. 그렇죠. 사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사체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짐작해 볼 때 그 뒤에 실려 있던 박스 안에 든 게 육절기를 통해서 훼손된 사체가 아닐까 의심은 되지만 그게 어디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유기됐는지는 알 방법이 없었던 거고 두 번째 육절기를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경찰에서 이 혈흔 감정하고 뭐 수사하는 과정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 A 씨가 처분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어딘가에다 버렸든지 네네. 처분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팀에서 이제 당황했죠. 이거 용의자를 좁혀놓긴 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체는 찾을 수 없었고 결국은 이제 이 육절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이 수사팀도 대단한 수사를 합니다. 여기가 경기도 화성이었잖아요.
화성뿐이 아니라 화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후에 타 지역에 있는 모든 CCTV를 봅니다. 와, 그것도 엄청난 거죠. 모든 CCTV를 봅니다. 모든 CCTV를 보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경계 구역, 도관 경계 구역 이런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보면 CCTV가 있는데 이게 무슨 뭐 과속 카메라가 아니라 범죄 용의 차량, 뭐 벌금을 미납했다거나 수배가 됐다거나 막 이런 차량들을 이렇게 체킹하는 CCTV가 또 있어요. 네네. 그런 CCTV를 포함해서 전 CCTV를 다 이제 막 확인한 거예요. 공조까지 받아가면서 다른 경찰서 공조까지 받아가면서 결국은 이게 청계산 부분까지 가서 화성에서 청계산이면 어마어마한 거리죠. 청계산. 와, 그 의왕 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반대로 넘어가면 서울 서초도 나오는 그쵸, 거고 그쵸. 거기까지 이게 지역을 넓혀서 탐문하고 CCTV를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서 산 속에서 산 속까지는 아니지만 산 진입하는 한 도로가에서 그 톱날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그 육절기에 있던 CCTV 그 톱니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건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냥 일단은 다 수월을 해서 예. 감식을 의뢰했는데 피해자의 혈흔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결국은 육절기에 있던 톱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네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수사는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지역을 넓혀서 또 이제 육절기의 행방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디서까지 확인이 됐냐? 수원에 있는 고물상까지 확인이 됩니다. 고물상. 완전 처분을 했구나 이렇게. 그렇죠. 막. 고물상까지 확인이 돼서 고물상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네. 예, 이제 수사본부에서는 수사팀을 급파를 합니다. 막 현장을 급하게 간 거예요. 고물상에 물건 확보해야 되니까. 네네. 딱 가니까 저도 이제 이거 취재하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현장에 갔더니 그 고물상 주인이 그 육절기를 분해하고 있었대요. 분해하려고. 그건 고물상이잖아요. 그렇죠. 중고 판매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쳐서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물상이니까 나눠 분해해서 그렇죠. 팔려고 준비 구속별로 막 이제 하고 다 시작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 조금만 늦게 도착했으면 다 팔려서 분해돼서 팔려서 증거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뭐 돌아가신 피해자가 뭐 지켜보고 계셨는지 예. 다행히 그걸 확보를 한 거예요. 야, 그 순간인데 그걸 분해하고 그렇죠. 있던 순간에. 그 순간에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보를 해서 당연히 검사해보고 다니까 그 육절기가 맞았고 이제 증거는 확보가 됐어요. 사체를 못 찾았지만 이제 당연히 그 A 씨를 상대로 다시 조사가 시작이 돼야겠죠. 네. 이번에는 처음에는 뭐 자기 범행을 맨 처음 조사할 때는 극구 부인하다가 자기는 본 것도 없고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뭐 CCTV 자료, 뭐 여러 가지 혈흔 반응, 차에서 나온 혈흔 반응 뭐 이런 걸 다 육절기까지 확인해서 앞에다 내밀었더니 그때부터는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해도. 묵묵부답 그냥 말 안 하는 걸로 일관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대답을 안 해도 어떤 식으로든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한 B 여인 B 씨가 남편하고 사별한 이후에 꽤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이게 막 또 토지 보상을 받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형편은 넉넉했던 거고 A 씨는 특별한 직업도 없었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B 씨한테 애정 행각을 애정 고백을 하고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거예요.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네네. 그러니까 여자는 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데다가 남편까지 죽으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싫고 부담되고 남자니까 무섭기도 하니까 또 어떻게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 토지 보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하면서 이제 남자한테 A 씨한테 범인한테 나가달라고 그런 거예요.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이제 수사팀에서 판단할 땐 그걸 앙심을 품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범죄 혐의점을 이제 더 보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이 A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제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했어요. 포렌식을 했더니 뭐 삭제된 자료 또는 남겨진 자료 중에 인체 해부도
인체 해부도를 막 구해서 그려 이렇게 찾았던 것도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육절기, 까마귀, 먹이 막 이런 것도 막 검색한 게 확인이 됐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나기 나흘 전에 이 사건에 사용됐던 육절기 이걸 중고로 구입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가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범인은 틀림없다는 게 확인이 돼서 네. 결국 이제 구속이 됐고요. 당연히 뭐 1심과 2심에서 뭐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뭐 대법원까지 갔지만 확정이 됐고 무기징역으로. 네네. 그래서 현재 뭐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형이 집행됐지만 우리나라는 형을 살고 있다. 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중국이나 여기 우리 국내에서 있던 범죄나 똑같이 뭐 기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면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범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그런 범행 도구를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던 거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정도까지 정도는 해야 이쯤은 해야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범죄를 꿈꾸는 분이 말도 안 되고 없겠지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런 범죄가 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또 검거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잡힌다. 그렇죠. 뭐 무조건 잡힌다. 네. 그래서 그런 시사점만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사점만으로도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뭐 중국을 좀 벗어나서 다른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건도 한번 좀 가져와서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제 중국 사건 준비해 주셔서 들어봤는데 뭐 한국하고 연관되는 지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사의 스케일이나 방식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일단 뭐 인권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확실히 수사가 더 먼저다. 그러니까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인력이 아무래도 뭐 인구가 많으니까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활용하는구나라는 지점이 상당히 스케일이 크다라는 인식을 받았어요. 근데 묘하게 그 큰 스케일이 찾아낸다. 도움이 됐구나라는 게 지난 시간도 저인망식 수사인 것 같고 네. 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근데 뭐 대단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화조를 다 열어서 거기 있는 분뇨를 30톤에서 뭐 40톤 가까이를 다 드러내는 과정을 했다. 거기서 나는 악취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뭐 경찰 수사 못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라부터 뭐 별의별 뭐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이런 사건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는데?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100% 국산 콩으로만 만듭니다. 장천가 된장.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콩을 삶아 강화도의 해풍에 말렸습니다. 장천가 된장. 3년 이상 항아리에 푹 숙성시킨 장천가 된장. 국물부터 맛보세요.